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48회입니다. 이번 회는 역시 안종화 저의 신극사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조국의 비분통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안종화가 임성구를 자전거 선수인 엄복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당시의 문화적인 영웅의 위치로 놓고 있는 현상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임성구의 혁신단이 성장하면서 그 단체에서 그 이후의 신파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되는 유래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성구가 자신의 연극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신파 공연에서 비록 일본의 스토리들을 가져다가 번안해서 공연을 했지만 그 번안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민족의식이 담긴 민족적 공연으로서의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약간 생략해서 글의 내용을 낭독하고 중간에 생략되는 부분은 중략이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니보다 통분한 일이다. 융희 4년 8월 22일로서 대한제국의 국호는 조선이란 부름으로 변해졌고 외제의 야욕대로 이 강토는 넘어가고 말았다. 수일을 지나서 병합의 사실은 천하에 공포되었다. 때는 이미 철옹성 같은 외병의 병력들이 한성 장안을 포위해놓고 공포하는 것이므로 다부시 결의 상하인의 통곡만 일어났을 따름이다. 이러할 때에 아직 국내에 머물러 있던 혁명지사들은 절치부심한 채 미국으로 상해로 고국을 등지고 망명의 길을 떠났다. 대략 이러했던 사실이 병합의 이면이었고 그것이 상하 국민은 문을 굳게 닫고 들어앉아 통곡했던 것이다. 혁신단 일행은 이렇게 천하가 변하기까지 인천 이후로 광무대와 단성사에서 두어 차례 개막을 가졌던 것이나 병합이 발표되자 임성구는 한동안 연극 행동을 쉬었다. 초동 성구집에는 몇몇 간부 단원인 창렬, 순한, 운서 등이 매일같이 모일 적이면 통분한 눈물을 흘리었다. 꽁하고 암했던 창렬로서도 술 한잔 얼큰해지고 보면 가슴을 두드리고 엉엉 울었다. 순한도 창렬을 끼어안고 울었다. 통분한 가슴을 누르려고 성구는 열심히 천주께 기도를 올렸다. 할 적이면 칼날 같은 창렬의 성미는 이내 폭발해서 성구에게까지 폭언하고 대들었다. 단장! 나라가 망한 뒤에 기도는 올리면 뭘 하는 것이오? 우리들 연극도 그만 치워버리지. 그러나 성구도 순한도 운서도 말문이 막히었다. 창렬의 대드는 말은 주정이 아니었고 실로 가슴 아픈 피 끓는 말이었다. 이것은 후일 혁신단 말기 성구가 한 창렬의 매장식 할 때에도 당시를 회고하고 눈물로 이야기했다. 아직도 당시 장례식에 참여를 했던 생존자들의 기억이 생생할 줄 안다. 혁신단 일행은 반년 가까이 휴연타가 이듬해 봄부터 다시 연극 행동을 개시했다. 성구는 단원을 모아놓고 비록 조국은 잃었을 망정 조국의 정신을 간직한 채 연극 무대로서 민중과 더불어 울분을 풀어가기로 맹약을 나누었다. 우리들의 연극 임무는 동포들에게 애국 사상을 한층 더 북돋아 주지 않은 결의를 굳게 하고 전 단원의 사기를 독려했다. 이때부터는 성구가 군사극에 치중했다. 무대의 군복들도 구한국 시대의 국복들을 착용했다. 단지 우리나라 국기만을 무대의 진중 장면에 꽂지 못했을 뿐이다. 왜 이 강토는 넘어가고 말았는가? 우리나라의 국방 군대를 가져보지 못했던 포한에서 비록 연극 무대일 망정 젊은 기운의 분통을 외쳐보자는 의도였다. 이때는
해산병 출신의 젊은이도 단원으로 참가해서 무대에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진군나팔을 불었다. 당시 혁신단원의 군사극 무대란 뜻깊은 연극들이다. 겉으로 보면 일본 신파의 군사극을 모방한 듯 하면서도 기실은 적진을 외병으로 가상하고 열렬한 애국적인 대사와 용감한 우리 한국 군대의 돌격전으로 은근히 둘러꾸민 연극을 했다. 그러나 아직 외경이 미처 눈뜨지 못했을 때이라 한낱 시바이라고 해서 일종 연극 무대로만 간과하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이라고 보겠다. 혁신단 무대에는 날이 갈수록 신인 단원이 늘었다. 혁신단 무대를 한번 보고 난 젊은이고 보면 즉석에서 무대에 뛰어오르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한번 무대에서 애국적인 부르짖음을 외쳐보았으면 했다. 새로이 가입해온 단원으로는 양성현, 김현, 천한수, 김영근, 고수철 이렇게 신인 연극인들이 불었다. 당시 김현은 후일에 취성좌를 거느렸던 김소랑이었고 일찍이 신문기자의 길의 뜻을 세웠다가 20의 약관으로서 혁신단에 참가했다. 그래서 문필이 능했으므로 문서 일체를 담당했고 김영근은 당시 헌병보조원의 복장을 집어 동댕이 치고 혁신단 무대로 나왔다. 그가 후일 또 유일단을 거쳐 계량단 또는 신극좌를 거느렸던 김도산, 바로 그이다. 그리고 고수철은 안석현 이후로 처음 발견되었던 나무로서 여형배우이었다. 이같이 혁신단의 증원이 되어서 연흥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연극을 계속했고 나날이 연극 무대는 진보했다. 이 무렵하여 서울 장안에는 혁신단 연극과 더불어 두 명물이 화제로 꽃을 피웠다. 하나는 배정자라는 여인의 출연이었고 또 하나는 자전거 경주왕인 엄복동의 출연이다. 전자의 배정자는 일찍이 한국 여성으로서 총간부에 출입하며 그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던 여밀정이었는데 이등 시대부터 그의 수양렬한 명목으로 국내 천하를 좁다 하고 한국 고관 앞에 드나들었고 일본 동경을 무대 본고로 삼던 여인이다. 그렇다가 병합 천하가 되고 사내가 초대 총독으로 눌러앉자 마음 놓고 국내에 돌아와서 활보하던 반역적인 의미의 첨단 여성이었다. 하루는 일복으로 종로대로에 자태를 보였다. 배정자는 혁신단 연극하는 연흥사 관객석에서 자주 나타났고 심지어는 임성구를 유혹하려는 면회도 잦은 적이 있었다. 이 일화는 다음으로 민다. 또 자전거왕 엄복동은 일찍이 서울 안에 자전거가 생겼을 적부터 떡거머리 총각으로 자전거를 달리며 종로 광교통으로 내왕했다. 비록 얼굴은 얼것을 망정 풍채가 훤한 도령 같았다. 그가 단기 꼬랑이 시절부터 자전거 탔던 것이 숙달해졌을 때는 이미 경기용에도 익숙한 선수가 되었다. 모두 일본인 자전거 상점의 선전차로 시작되었던 말하자면 그 시절 마네킹의 역할이었다. 병합 직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훈련원 모래사장에서 자전거 경주대회가 열렸다. 지금으로부터 43해 전이다. 선수는 일본서도 나왔고 한국 선수라야 불과 초기가 되어서 10여 명 될까 말까 할 때이다. 당시도 40바퀴 도는 경기가 있었는데 엄복동 선수는 후반에 이르러 45주를 앞장섰기 때문에 관중들은 열광했다. 그는 무서운 자전거의 속력이었기 때문에 일본서 나온 7 선수들도 여지없이 참패하곤 하였다. 이때부터 엄복동의 이름은 장안에 높았고 일본 각지를 초청받아 출장까지 한 일이 있다. 이미 이러할 시절부터 한국 청년들은 운동 경기라든지 또는 연극에까지라도 특출한 재분을 발휘하기 비롯했다. 자전거에는 엄복동이요 연극에는 임성구란 당시 장안에 떠돌아다니는 화제였다. 중년 혁신단 단원 중에는 이 편싸움의 역전 경험자도 있었고 택견의 명수도 있었다. 혁신단 초기에 참가했던 장광식이란 청년도 택견의 명수였다. 하기 때문에 혁신단 순 없이
김천서 외헌병 한 놈을 택견으로 능지를 만들었던 사실도 있다. 택견 앞에는 검술도 유도나부랑이도 문제가 아닐 때이다. 간반거리에서 두발 당상으로 가슴을 차면 천하 없는 장골이라도 넘어가는 법이다. 혁신단 순업씨는 힘께나 쓰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든든했다. 웬만한 주먹 건달 배쯤은 거리에서 행세를 못했다. 혁신단 연극 흥행하는 데 와서 흑작질도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성구가 인솔하는 이상에 나가서라도 물라는 행패는 절대로 없었다. 얌전한 선비들과 같았다. 혁신단이 한동안 연흥사의 자리를 잡고 장기간 연극을 계속하고 단원의 멤버를 충실히 해갈 때는 벌써 협률사 명창들은 이 신연극 세력에 약간 밀리운 감이 있었다. 관객층도 완전히 명창 무대보다는 연극 구경으로 쏠리었다.